그런 즐거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오고 계신 분, 확인되신 분 있으시면 얼른 오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네, 일단 인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언제 봄이 오려나 했더니 따뜻한 봄이 왔어요. 3월에 여러분 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교육정책팀 김미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과정을 여러분 이제 주민참여위원장단이라고 이제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교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기에 현수막에도 붙어 있듯이 이 과정의 제목은 은평 시민 소통 리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2018년 주민 제안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제 교육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교육정책팀에서 그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제안자와 함께 그리고 위원장님과 함께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좀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무엇보다 은평 시민의 소통에 촉진을 하셔야 될 분은 우리 위원장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특히나 많은 또 새로운 위원장들이 또 선출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현수막이 또 걸려 있어요. 주민참여위원장단 학교를 겸하는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 제안 사업이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사업이 요새 시류에 좀 아주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부터 사실은 은평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은평 전반의 어떤 그 동네 분위기랄까요? 이걸 이제 또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와 일조를 하셨고 올해도 그 흐름은 또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에서 잘 일하실 수 있을까를 도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조 위원장님 강의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제목이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공동체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의 부제에도 골목 민주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소통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라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촉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시대, 공동체가 강조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5번,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맨 마지막 4월 2일에는 저희가 가련동이란 산골마을에 탐방도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또 다양한 질문과 대화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또 임박해서 다시 한번 공지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을 이것도 좀 생략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렇게 위원장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 참여해서 한 학교 때는 빡세게 공부하지만 그 뒤로는 각자 알아서 어려움을 헤쳐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특히 이제 위원장들의 역할이 우리 위원회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강의를 하지만 또 같이 교육생으로 참여해서 함께 배움을 할까 합니다. 크게 이번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배우고 그 다음에 3, 4강은 성찰하고 내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는 거 배움과 성찰과 적용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들과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맨날 하는 거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들이 한 절반 정도가 바뀌셨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일단 손 좀 한번 잡아주이소. 네, 손 좀 한번 잡아주시고. 네. 자, 그리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일단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인사 말씀은 자,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사랑을 담뿍 담아가지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양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잘해봅시다. 찰싹이요. 하나, 둘, 셋 잘해봅시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잘해봅시다. 자, 잘해보자 다음에 힘차게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10초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할 순서는요. 처음에는 마음 열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주민참여 리더십에 대한 6가지 질문, 그 다음에 주민참여 리더의 비전, 주민참여 리더의 영향력, 행사 방법,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참여예산 교육도 하지만 나름 리더십에 관한 뭐라 그럴까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전문 강사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좀 마음을 열고 서로 친구도 쌓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크게 조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름과 소속, 문화체육분과위원장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다. 라고 하는 걸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별명 있으시면 별명을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띄워놓을 거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단인데 주민참여 리더십이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건 어떻게 얘기를 나눌 거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을 활용해 가지고 아무거나 골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림을 가지고 자기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리더십에 대한 사진을 여러 가지 보다가 리더십 그러면서 이 사진을 딱 골랐습니다. 이 사진은 원래는 리더십이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원래는요. 원래는 없죠. 원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어거지를 부려보겠습니다. 네, 그럴싸한지 안 그럴싸한지 일종의 시범이니까 제 말이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요령대로 이렇게 하십사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요. 이 사진을 보면서 리더의 어떤 고뇌를 생각해봤습니다. 왜 고뇌하느냐? 아니 엔터키를 쳐야 되는데 치면 어떻게 돼요? 전송이 되는데 여기에 선인장이 돋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칫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칠까 말까. 왜? 자, 저는 그래서 리더는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결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리더는 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하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수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 리더십이 발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을 치면 아프지만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뇌와 결정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거 진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리더십을 고민하면서 저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제는 주민참여 리더십입니다. 주민참여위원장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몸도 풀 겸 앞에 나오셔가지고 주민참여 리더십에 관한 사진을 한 장씩만 골라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참여한 분 모두 일어나서 일찍 나오셔야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딱 띄는 거 주민참여 리더십이란 혹은 주민참여위원장이란 이런 거다. 사진을 한 장만 골라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꿈보다 해몽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 이 대목에 딱 어울리는 말이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숙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시기보다는 평소 생각하시는 것과 섞어가지고 스쳐가는 찰나를 꺼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이름과 소속, 하는 일, 그 다음에 별명, 주민참여 리더십이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은요. 원래 위원장님이기도 한 분도 계시고 우리 학습을 돕기 위해서 소통 촉진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시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은
테이블마다 소통 촉진자가 계시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분 우측에 앉아 계신 분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세 가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끝나면 손을 모아서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조별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별로. 네. 시간은 길어야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 네. 저는 장애인과 부위원장 김호정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제목 별명 있으시면 별명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이예요.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의 동생 아이. 주민 참여 리더십 관련돼서 저는 사진을 골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 딱 보니까 그냥 언밸런스? 안 맞는다? 뭔가 좀 엉뚱하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머리에 쓴 뭐 고데기 비슷한 거랑 옷이랑 신발, 그 다음에 깔고 앉아있는 벨트, 속바지인지 트레이닝인지 이거 다 안 어울리는데 이 안 어울리는 가까이 것들이 모여서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각각의 안 어울리는 것들 주민의 참여들이 이것들이 다 어울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리더십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저는 이름은 조동규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그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 하고요. 저는 별명은 이제 굳이 하라면 이제 저희 그 클럽의 닉네임이 잠수함으로 돼 있어요. 네, 잠수함이 뭐 그게 뭐냐면 제가 스킨스쿠버 저 강사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빙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닉네임이 잠수함이라고 해봤고요. 제가 이제 이 귀신고래를 택한 거는 이 귀신고래가 다니는 데는 이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얘로 인해서 먹이도 구할 수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래는 물장구 막 치고 다니지가 않는답니다. 항상 꼬리 넓은 꼬리를 갖다 이용을 할 때 지켜주면서 물살도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장창거리면 주위에 있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고기들이 흩어질까봐 조심조심하는 이런 배려 있는 그런 거에서 이런 게 아마 리더십의 그걸 그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름은 목교종입니다. 제가 심사 2동에 14동에 그쪽에 통장으로 맡기도 하고 주민 참여 여기에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는 별명 같은 건 없고요. 주민 참여 리더십이란 제가 이 사진을 골랐어요. 여기 골란 거는 제목이 꿈을 싣고 가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는 주민 참여를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아무거 이렇게 위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꿈을 많이 싣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자동차를 택했습니다. 하는 일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생계획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별명은 제가 어느 단체는 딸기로 새콤달콤한 딸기로 이 모든 모임에 있든 제가 있으면 그 팀들은 새콤달콤한 그런 팀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주민참여 리더십이란 제가 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원래 수학은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분 혼자 계시더라고요. 원래 수학도 그렇지만 뭐든지 함께하고 단지 리더가 조금 더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함께 한 거에 대한 결과물도 함께 나누고 그런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 빼고 제일 멋지게 설명하는 거 이런 사람들 하나만 골라주시면 여기는 다 끝났으면은 선생님 제외하고 위원장님 제외하고 그 네 가지 사진 중에서 제 그럴싸한 설명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리더십에 관한 거는요, 그 대형 서점에 가면은요, 서가로 한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백가쟁명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공통적인 이야기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리더십을 대한 생각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지금부터는 자, 이야기 컨테스트, 어거지 컨테스트, 자, 주민 참여 리더십 특강을 5분의 강사를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강사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사님 모실까요? 네. 네. 아까 뽑으셨잖아요. 네. 자, 요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와주시죠. 인사해. 시간은 몇 분이요? 시간은 1분 정도. 네,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조 강사로 소개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간동에 살고 있고 여성 본과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됐고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난 이게 이런 교육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뽑은 것은 리더라고 하면은 리더는 항상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자기가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리더다.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장서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뭔가 방향과 관련된 건 리더의 몫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쪽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녹본동 지역위원장 이희영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골랐는데요. 이 마이로트 같은 사진이에요? 설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비행기 안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네, 이 비행기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앉아서 너무 좀 멀리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할 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잘 리더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저 멀리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여유로움 그러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멀리 내다보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청소년과 부위원장 신경숙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일단. 네, 아니 이쪽입니다. 이쪽인가요? 네. 네, 주민 참여 리더십이란 이게 혼자 술을 마실 때도 있고 같이 마셔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안주가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안주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흐름을 잘 조절하는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통해서 이런 어떤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맞는 말씀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먼저 이쪽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전향수 위원장님. 네. 오늘은 발표하실 줄 알고 아주 옷을 예쁘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인사 먼저 해주시고요. 네. 지역경제분과 위원장이 아니고 전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금도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 양분이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사진이네요. 네.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필요합니다. 아니, 저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눈이 많이 온 새벽길에 뭔가 발자국을 내잖아요. 근데 그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뒤에 오는 사람들 꼭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백하고는 꽃을 뽑았는데 이 꽃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게 동백이에요. 이 동백꽃이 잘 펴야 다음 꽃도 잘 핀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채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흥이 있게 해야 잘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리더십과 관련돼서 뽑았습니다. 네, 선물. 자, 마지막에 윤재영 위원장님, 네, 인사 좀 해주시고요,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분과 위원장 윤재영입니다. 자, 이런 거네요. 네. 제가 생각한 리더십은 지금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방향성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갖고 좀 세심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하나의 완성 작품이 이제 하나의 조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청년사 리더십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해갖고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해갖고 이제 튀어나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참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5가지 이야기 혹은 못 들어본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마도 한마디로 저는 요약하면은 짐작컨대 아마 예술이 아닐까. 리더십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람 예술이 있죠.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예술이 아닌가 싶고, 네, 그런 점에서 저도 함께 생각해보고 잘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서로 말씀해주신 분들한테 우리 잘 인사 잘 나눴고 잘 배웠다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주장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 혹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협력적인 활동,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 다 뽑아보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각자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 요약해보면 리더십은 크게 2가지 요소. 하나는 이렇게 깨졌다. 목적과 영향력과 관련된 비전, 목적 혹은 비전과 영향력.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리더십의 요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랜만에 보실 텐데 유명했던 분인데, 네,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고르바초프.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소련 있죠. 소련의 어떤 개혁 개방을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공산당 그 서기장이 되기 전에 자기 고향에 농업 담당 서기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가는 감자를 틀은 큰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계속 감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자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충분히 트럭 운전사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쫓아가가지고요, 불빛을 번쩍번쩍하면 차를 세워가지고 트럭 운전사한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아니, 이렇게 감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당신 이렇게 막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일부러 떨어뜨리고.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나의 임무는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지, 그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저는 벌점을 받는다고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해요? 물건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르바초프가 이것이 구소련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트럭 운전사를 보면 욕을 하지만 사실은 트럭 운전사 얘기가 반드시 그냥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원장으로서 혹은 위원으로서 주민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혹시 트럭 운전사처럼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그냥 빨리빨리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점에 대해서 돌아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보다도요 더 선행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리더십하고 회사의 CEO가 필요한 리더십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더 다르게 비교해보자면 군대 사령관한테 필요한 리더십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한테 필요한 리더십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참여예산학교 때도 했던 거긴 하지만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시대가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두 가지 뱃놀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트 경기하고 래프팅이 있는데요. 각각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뭐하고 뭐를 유의해서 보셔라. 공통점과 차이점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지 특히 리더십을 초점에 둬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트 경기부터 같이 보실까요? 네. 어떤 환경,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또 어떻게 협력하는지 기타 등등을 좀 봐주시죠. 자, 앞에서 보트 경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계곡에서 래프팅을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에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뱃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셨고요.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이랑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는 이걸 봤는데 선생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셨는지 서로 주제가 있는 잡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있는 잡담 시작! 옆에 있는 분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두 분, 세 분. 네. 네. 자, 아시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얘기는 틀림을 다른 데서 해주신다는 거. 네. 그게 집단지성의 힘이죠. 자, 두 가지 뱃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먼저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는 어떤 점에서 같죠? 물이다. 그렇죠. 물에서 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죠. 땅에서 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거? 배 모양이 틀리다. 다른 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다른 건 좀 이따 얘기하고, 공통점. 배를 타고 있다. 맞고요. 또요. 여러 명이 노를 젓는다. 맞습니다. 또요. 여러 명이 한다. 목적지가 있다. 또요. 물에서 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리더가 있다. 리더가 있다. 맞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충 이런 거죠.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여러 사람이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서로 협력해서 노를 저어서 정해져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간다. 그리고 그 안에는 리더가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겠죠. 또 차이점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리더가 보는 방향이 틀리다. 그렇죠. 얘는 계속 움직이고 얘는 앞을 보고 있고요. 또요. 배 모양이 틀리다. 배 모양이 틀리다.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만 얘기해 주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배 모양이 다르다. 네. 또 그리고 음악이 틀리다. 음악도 다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음악 달랐습니다. 또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물살의 차이, 물결의 차이.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의 차이, 전문용어로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참여해서 학교 때도 노는 물의 차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네. 자,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즉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노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리더십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기 일사불란. 일사불란. 이거는 뭐 각자의 임무에 대한 각자의 그렇죠 어떤 팀워크 이런 게 중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아까 전영희 위원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보는 방향도 다르고 자 이 친구는 보세요. 리더가 본인만 가는 방향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키를 쥐고 방향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구령을 붙여요. 하나 둘 하고요. 즉 한 사람의 리더가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면 사람들은 그 지시와 명령과 통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는 내려가면서 계속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나요? 자기도 물결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혼자 다 장악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단지 자기 앞에서 역할만 할 뿐인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가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 목적지를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고 어떤 걸 얘기하자고 하겠지만 실전에 들어가서는 각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해주고 그것이 하나의 팀워크를 모아질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굉장히 다른 리더십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리더 그러면은요 우리가 선생님들 보실 때 왼쪽 그림의 리더였습니까? 오른쪽 그림의 리더였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 지시하거나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구성원들한테 지휘 통솔하거나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더군다나 자치분권을 얘기하는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뭐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의하시겠죠. 다만 왼쪽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어떤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선생님 보실 때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겠죠. 일단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리더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끼리 임원들이 모여서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 예컨대 근데 이런 현상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도 어떤 동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경향들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주요 임원들이 주민제안상 뭐뭐뭐 하기로 사전에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의견이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사실상 어떤 거예요? 같이 상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런 거에 가까운 거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이냐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변해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시작! 시대가 변하면 리더십도 변한다. 옛날에 나를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서 가는,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내가 위원장으로서 혹은 부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저를 포함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두 가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모든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고 경쟁과 결과를 중시하는 것. 근데 이쪽 리더십은 권한을 위임하고 팀워크와 협력과 과정을 중시하는 것. 자, 참여회사는 과정이 중요한가요? 결과가 중요한가요? 자, 이거는 이제 결과가 분분할 수 있는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 뭐냐면 행정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그것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견해가 있어요. 행정에서 비판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참여해봐야 괜히 절차나 시간만 복잡해지고 뭐 좋은 성과가 꼭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상을 지적하는 거 이야기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으로는요. 일리가 있다. 근데 참여예산 제도 혹은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지역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 참여해서 했더니 정말로 쌈박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혁신적인 게 나와서 정말 뭔가 확 달라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우리의 민과 관의 관계가 변하고 하는 그 과정의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 리더의 역할, 저의 가장, 예를 들어 저한테 물어봅니다. 스스로 너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그 가장 큰 역할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서 또 그 협동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치즈마을은 뭐가 유명하다? 치즈. 근데 더 유명해야 될 거는 뭐다? 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즈만 유명해요. 자, 조직도를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갖는 관념하고는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죠. 위원장이 제일 아래에 있죠. 위원장이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의 자주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그걸 받쳐주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을 제일 밑에 놓고 그 위에 부위원장, 그 다음에 임원들, 주민들을 차례대로 위로 놓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그림들을 우리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주민참여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고민해오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자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의 주장에는 동의하시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민 참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회의 한 번에 사람들 모으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때로는 좀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이건데 너무 이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은 그렇다고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즉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떨까요? 참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가능성을 믿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사람들을 만나고 참여하자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 나가겠죠. 근데 해봐야 별로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무방어점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서비스의 대상으로 볼 거냐, 대상으로 보느냐, 어떤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볼 거냐 하는 중요한 논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뭔가 제공하고 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여기에다 방점을 찍는, 아니야, 지금은 시대가 지나서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시대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저는 물론 우리가 세금 냈으니까 서비스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주민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의 민원이었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를 행정에 계속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으니까 몇 년 뒤에 주민들이 스스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던 그 사례 이야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 얘기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부산의 한 동네에서 주민들이 만든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저금통을 깼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거리에서 기부운동을 벌였습니다. CJ 케이블넷 정수량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반송동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도서관을 짓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1년여간의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맺어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이라 이름 붙여진 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벽돌 한 장 기부하기 운동을 벌여 1억 3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린이들 손잡고 우리 거리에 나가서 벽돌 한 장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외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운을 모은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은 모금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심시일반으로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거액을 낸 독지가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경로연금을 받는 할머니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유치원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시 반송동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곳입니다. 학교 마치고 학원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그때 여기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이 도서관은 학교와 가까워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찾아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에 좋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도서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CJ 케이블넷 정수량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행정에 요구할 것, 또 주민들의 결정권을 늘려서 주민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라면 절실하게 주민들이 그걸 풀어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송동에서 일을 시작할 때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택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택도 없다.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 은평구 주민들은 어떨까요? 꼭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거를 그 주민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없다라고 보면은요, 자꾸 뭔가를 제공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있다라고 보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고요. 요 얘기,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작지만 박물관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한 번씩들 다 가보셨죠? 네. 근데 여기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는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사준 도시락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반입하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먹는 거죠. 날이 좋을 때는 그게 그다 치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추운 날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겼던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식당 모습인데 있긴 있지만 외부 음식물은 안 됐던 거죠.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개별적으로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반에 있는 아이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편지를 쓴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편지를 아이들 몇 명씩 보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뭐 그냥 민원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유물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얼마나 핑계가 많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행히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하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응원한 겁니다. 그걸 도와줘가지고 점차로 여론화하고 언론사의 기자를 연결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주장을 언론에 이렇게 실어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박물관 측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입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아이들한테 편지를 보내와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답을 보여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초등학교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 네, 요 아이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물며 아이들조차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제의식에 대해 눈을 뜨고 행동하면 참여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성인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 벌써 압도적으로 이기적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만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이런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가 뭐죠? 동물은 말을 못해. 이성?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성은 침팬지들, 얘네들도 다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침팬지나 이런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 얘들은 어린 아이들보다, 유아들보다, 영아들보다 IQ가 더 높다고 그랬죠.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차이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한테는 있는데 동물한테는 없는 게 뭔가요? 사람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네. 동물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은요, 사람은요, 보통 때는 안 그렇지만, 보통 때는 저도 그렇고 좀 이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면은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한테이거나, 길고양이한테라든가, 나무한테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동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개도 있던데 그거는 친밀한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그런 거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본능적인 거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실험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침팬지들 똑똑하잖아요. 사람과 가장 유사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실에 데려가가지고요 2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요 줄로 매놨어요. 그래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이게 유리창으로 막아나가 못 들어가고 양쪽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걸 당겨야지만 바나나가 나오는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침팬지들이요 딱 들어가니까 먹고 싶잖아요. 막 당겨보는데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저걸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참 지나니까.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그걸 꺼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바나나를 침팬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좋게 갈라 먹었을까요? 힘센 놈이 혼자 먹는 거죠.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두 마리를 딱 풀어놨대요. 또 영차 하려고 두 마리를 딱 풀어놨는데 먼저 바나나를 먹은 힘센 침팬지는요 막 뛰어가서 당깁니다. 그리고 쟤를 불러요. 땡기라고. 저쪽에 있는 녀석 어떻게 할까요? 못 먹은 녀석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모른 하고 가서 이제 족패고 그러면 이제 끌려오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조용한 실험실에서 심리학자가 일부러 둘만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배운 게 없는 아이죠. 기어다니는 아이는 손에 있던 물건을요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요 저쪽으로 갔대요. 아이가 그걸 딱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배밀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물건을 주워가지고 배밀이를 해서 그 어른한테 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거 당신 물건이니까 챙겨가시라고. 자 여기서 아이들 다 키우셨지만 애들 젖먹이면서 너는 영철아 너는 어떤 남이 물건 떨어뜨리면은 그거 주워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렇게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있어요? 뭐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니요 5m 엄마인데요. 자 그런 부모들 거의 없어요. 뭐냐면은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이미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인간이 진화하면서 소위 소뇌, 중뇌, 대뇌 하면서 대뇌 피질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그런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요 평상시에는 그런 게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동물적인 속성이 더 지배해가지고 그냥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게 앞섰지만 근데 그런 게 발휘가 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학습하고 어떤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점점 커져가는데 그런 학습과 실천을 하지 못하면 점점점 작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나 석가 같은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뇌 구조가 다른 것에서 그분들의 어떤 다른 삶을 조명을 하기도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요거 회의 결과 우리가 분과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동지역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내 기대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기꺼이 수용할 수 있으신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거하고 기꺼이 수용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주민제한 사업으로 위원장님하고 몇몇 분들이 어떤 걸 밀었어. 근데 주민총회를 한 결과 뒤집혔어. 다른 게 됐어. 이럴 때 정말 그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쁘게 수용할 수 있으신지. 그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러면 네. 그때 내가 좀 느끼게 네. 긍정적으로 느껴지면 네. 용어를 해주고 내가 용어 아니야 이러면 영 아니면 어떡하죠? 저 같은 성격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전제는 소통과 수기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그런 토론이라든가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그런 의사결정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잖아요. 제가 선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고요. 저의 칼라가 있겠죠. 근데 저는 주민제한 우리 구정책사업 같은 거 하면 100몇십 개씩만 올라오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좀 별로예요. 근데 저는 심사 과정이라든가 투표 과정에 뭐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왜 그러느냐? 저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거를 저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달랐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식의 세계를 갖고 있고 그게 민주주의의 철학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민주주의의 한계는 뭐예요? 다수가 하는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다.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라면 수용을 적극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나중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한 것이 판명이 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직업군 뭐 하는 분 같으세요? 교도관. 제가 15년 전에 한 16년 전이군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권의 사각지대 그러면 경찰, 군대, 교도소 이런 데들이잖아요. 거기에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는 것 중에서 교도관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교도관 파트를 담당해 지금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교도관들 여기에 온 교도관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밝은 마음으로 왔을까요? 자기들이 무슨 어떤 가해자로 취급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억지로 온 거예요. 교육을 받으라고. 그리고 뒤에는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촬영하느라고. 근데 이거는 교육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학습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을 맡았어요. 주최 측이 방송통신대학교였는데 주최 측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주최 측은 저는 이분들이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제조차도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정하겠다. 뭘 토론할지를.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맡기시지 않았냐고. 저를 믿고 제가 하는 대로 마이크 잡은 놈이 왕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주제를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 주제를 물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 거였거든요. 주제가 어떤 게 정해졌냐면 휴일 접견제에 대한 걸로 정해졌어요. 휴일날 원래 교도소는 면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어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휴일날 접견을 실시했거든요. 면회를. 근데 재소자들이 면회를 하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면회를 하려면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교도관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휴일 접견제를 하게 되면 교도관들이 휴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이거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재소자의 입장에서는 행복 추구권이 있죠. 재소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외부랑 교통할 수 있는 외부 교통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소통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한쪽에 교도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게 침해되는 거예요? 휴일 접견제를 하게 되면 교도관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휴식권 같은 게 침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딱 충돌하는 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색깔 카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휴일 접견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30명 정도가 계셨는데 압도적으로 무슨 색이에요? 휴일 접견제 찬성이에요? 폐지예요? 한 명도 주장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 다 폐지하자는 거예요. 도로 돌리자고.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입장에서. 근데 한 3시간 정도를 가지고 역할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근거 자료 같은 걸 주고 3시간 정도 재밌게 막 토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들게 했어요. 휴일 접견제에 대한 생각을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2대 8대 10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30대 0에서 12대 8대 10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정말로 민주주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그때 그 전체를 총괄했던 방송통신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광노현 교육감이셨어요. 당시에 방송국 교수였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나서 공개적으로 교도관들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어떤 사과를 하셨냐면 자기가 명색이 평생교육을 하는 교수인데 내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내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이제 자기 고백 같은 걸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수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거라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리더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석해 오는 사람들이 민주적이라고 느낄까요? 동원당하는 느낌이 들겠죠. 다 짜여진 각본에 내가 돌아나고 거기 회의에 다시 오라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기 싫어요. 다 정해진 거 하는 걸 자기들끼리 하지 왜 내가 가서 바쁜데 들러리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중요한 휴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 세 번째 질문이 자치분권은 옳은 방향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옳은 방향입니다. 진짜로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야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저는 뭐 이번에 후보자들을 아직 몇몇은 다 모릅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치분권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그러면 자치분권은 중요한 방향인가요? 옳은 방향은 옳은 방향인데 네. 이게 어떻게 옳은 방향인가를 국민들한테 숙지를 시키는 거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옳은 것인가 이거예요. 네. 이거 시키면 안 돼. 네. 안장에서는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권한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은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참여예산 학교 때도 소개를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면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겠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지방정부 스스로 정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중앙에서 다 해왔는데, 이게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제일 재밌고 정확한 비유는 이거였습니다. 종친회에서 우리 집의 가구 배치를 정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종친회 아시잖아요. 종친회에서 우리 집에 새로 들여온 옷장을 어디에 놓는가를 저 위에서 정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 집안 살림은 우리 집안 가족들이 의논해서 정하듯이, 비유하자면 우리 저 중앙정부에서 동네 곳곳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 곳곳을요. 자치단체만 해도 200 몇십 개가 되는데 어떻게 다 그걸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분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죠. 8대2 구조를 6대4에서 7대3에서 장기적으로는 6대4 구조로 바꿔나간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잘못하면은 지방정부의 힘만 키워줄 수 있으니 그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예컨대 예산 사용권이 지방정부로 많이 오게 되면 구청장의 가용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다음 재선을 위해서 선심성 정책이나 공약을 사업을 할 소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위한 여러 가지 정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고, 그 변화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번 수요일날 교육 시간에도 있으니까 그때 좀 미루는 걸로 하고요. 자,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 아시죠? 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로 유명하죠. 제3물결의 정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결정적인 투쟁은 산업사회를 옹호하고 유지해 가려는 자, 중앙집권주의자와 그것을 뛰어넘어 전진해 가려는 자,
분권주의자 간의 싸움이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거대한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앙집권주의자, 여전히 중앙에서 다 쥐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근데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자, 선생님, 위원장님들은 중앙 집권주의자이신가요? 분권주의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못 쓰는 게 우리는 우리한테 권한 달라고 요구해. 근데 우리가 받은 권한은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 아니, 지금 구청장들이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촛불혁명, 이거에 대한 찬반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줬던 시사점이 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주권자인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는 소위 능력 있는 전문가 혹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권한을 맡겨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후회와 반성,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광장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누가 특별히 주도하고 동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가족 단위로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막 차벽을 뛰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제재하고, 거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 아주 평화적인 질서를 만들어냈던 과정. 저는 이것이, 이러한 경험이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자신감과 중요한 변화를 앞으로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지금 한참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촛불혁명의 제2탄은 미투라고 생각했는데요.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국가를 가지고 정치체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면 정말로 우리 일상에서의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런 중요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을요, 단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의 권한을 나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의 주장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자꾸 나누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어떤 결정하고 내리먹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를 주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치분권이 옳은 방향이라면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예전처럼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밀고 갈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나눠서 함께 토의를 통해서 함께 활동 방향들과 계획을 세워가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예컨대 어떤 사업을 주되게 모니터할 것인가를 정하는데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이고, 동에서는 주민 제한 사업을 결정하는데도 최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부여해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제가 원래 함께 이름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잖아요. 지금은 직업이 원래 함께 이름 대표였는데 지금은 은평구 참여이사장이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근데 함께 이름, 어떻게 이름이 괜찮은가요?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루자, 이런 건데, 함께 이름의 영문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이름을 지었을 때 영문명도 만들었거든요. 뭘까요? 함께 이름. 투게더? 뭘 투게더일까요? 위도. 근데 저희가 지은 이름은 파워 위드였어요. 분권이에요, 분권. 그러니까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을 공유해야지 함께 이루어지지, 그런 권한의 공유 없이 함께 이룸을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 하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자치분권도 검토해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자치분권이 옳은 방향이 옳다면 우리 안에서 권한을 나누고 위임하고 함께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시대정신으로서의 자치, 그들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 간다. 누가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다 저의 주장이에요. 네 번째 주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민주주의 좋아. 근데 그게 밥 먹여주는가?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저는 먹여준다 쪽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지방 분권 지수와, 즉 권한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 이쪽이 분권에 관련된 거고요. 이쪽이 GDP거든요. 이쪽에 나와 있는 독일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분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나라고요. 불가리아라든가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중앙 집권이 더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분권이 되면 될수록 국민소득이 올라가더라. 이것이 객관적인 사회적인 통계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유럽 쪽이에요. 유럽의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여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GDP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분권을 하는데 은평구는 뭐냐면 돈은 없어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훌륭한 은평구 주민들이 정말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할 수 있을 텐데 저놈이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은 결국 철학이잖아요.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관련된 철학이고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 투여가 더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작은 거죠. 점점 더 커지고 힘이 커진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참여예산 제도를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평가하고 새롭게 조명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예산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 예산이 올해가 400조가 넘던가요? 은평구 예산 6,700억이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반영되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경제를 풀어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고민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유럽 학교에서 우리는 하지 않는 학교의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이런 걸 질문을 토론을 한다 그래요.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구직자 등 한계까지 내몰린 이들을 무소유자라 부릅니다. 이런 무소유자의 사회적 구조화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근거를 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무소유자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책이나 지원, 밥 먹는 거,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합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이 카이스트 석좌 교수인 원광현 교수가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 소개해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산업혁명이 실험되는가를 이 학자가 얘기한 견해를 들어보면 1차 산업혁명은 공장과 회사였다는 거예요. 주로 그것이 발전하고 실험된 공간은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세계대전과 월남전, 큰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전쟁 무기가 발전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거였다고 얘기하고 3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각종 IT를 포함해서 거기서 주요한 실험 기반이 돼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민주주의가 기반이 될 거라고 테스트베드가 될 거라고 이 학자는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획일적인 구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정말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토양에서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견해는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저 혼자 행복한 거 말고 우리가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녹본동과 진관동,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권력이나 제도가 변해야 되는가, 사람이 변해야 되는가? 두 가지 다 변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하냐? 자, 이게 참 이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우리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죠. 근데 여태까지 겪어본 바로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운전사만 바꾼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옛날부터의 논쟁이기도 한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세상의 변화에서 제도나 권력의 변화도 중요하다. 근데 사람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 다른 견해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경청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조금의 불이익이 있으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런 힘들을 가져나가는 게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도를 뜯어 고쳐서 법을 만들어서 뭐 하면 전부 다 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사실 실험을 했었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지향하는 이상은 괜찮은 거였죠. 뭐냐면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가져가는 사회. 그 다음에 더 발전하면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사회를 꿈꿨는데, 그래서 제도를 그렇게 뜯어 고쳤잖아요. 국유화하고 막 다 하고. 근데 막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트럭 운전사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회 활력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로 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저는 참여예산은 아주 거대한 시민교육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예산이 시민교육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강의실에서 모여서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삶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고 그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저는 일상적인 교육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참여예산 자체가 거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쌈박한 좋은 사업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가에 보다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과정을 중시하는 참여예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운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 아마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물론 우리 마누라를 변화시키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근데 부인들은 반론이 있어.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남편이 제일 어려워. 근데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있어. 자식.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근데 외부의 적당한 자극과 경험이 있어야 스스로 변하지,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고정돼 있으니까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정책 수요자로서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지 않고 목소리 내고 참여하고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주인의식이 높아가고 또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성 높아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역할은 뭐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하면 안 나오지만 한 바가지 물을 퍼붓고 하면 그게 나오듯이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의 씨앗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씨앗이 정말 거대한 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 그러니까 당장의 사업을 잘한다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참가하려고 하는 주민이 잘 모르잖아요. 뭔가 처음 참여한 주민들은 뭘 잘 모르고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봐 뭘 잘 모르고 헛소리 하지마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주민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주고 연결된 사람을 제공해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 한번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마중물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하면. 근데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주고 하다 보면 손의 느낌이 딱 오면서 물이 팔팔 쏟아지죠. 사람들이 땅속의 물처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이끌어주는 것이 저는 리더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헛바퀴 돌다가 탁.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들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끌고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안아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장 같은 걸 해나갈 수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리더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만 잘하는 리더가 있어요. 3류 리더. 2류는 어떤 리더? 주민들에게 영웅이 되는, 야! 위원장님 덕분에 훌륭한 리더입니다. 근데 더 훌륭한 리더는 어떤 리더다?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래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시민들의 힘이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 말고 책자에 수록된 글이 있는데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저한테 여쭤봅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요 어디 다니면은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다들 되게 잘해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혼내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잘해주세요.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나를 빛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빛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에 대해서 자칫하면은요 나를 빛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원래 출발했던 거는 주민들을 빛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좀 성장에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장님께도 여쭤봅니다. 나를 빛낼 거냐, 그들을 빛낼 거냐, 누구를 빛내고 싶으세요?
네. 아무튼 제가 그냥 저희 주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위원장님, 특히 이제 동네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면 참여할 주민이 없어서 힘들다. 찾아봐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찾아봤나요?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월 2일 날 가련일동 마을계획단에 가시겠지만 마을계획단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원래 가련일동은 인구가 25,000 정도로 제일 작은 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여유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련일동 마을계획단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동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단 단원을 모집해서 뭐 기본교육을 하고 발대식을 한 다음에 자원조사를 하고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걸 총회를 확정해서 마을 계획을 실행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마을 계획 과정인데, 우리 동참여예산위원회랑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우리 동참여예산에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실행 과정 지켜보고 함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름만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계획단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민간 전문가가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1.5명이 투입됐고, 또 행정의 담당자도 배치가 돼서 동장님들 의지가 높으셨고, 그렇게 해서 한 2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주민들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 회의를 포함해서 마을계획단 모집 홍보물을 현수막 13개, 포스터 50매, 버스 광고, 마을버스에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렛 15,000장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세대에 다 뿌린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식의 시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SNS 홍보도 하고 길거리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뭐 새로운 건 없어. 근데 최대한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도 34차례나 쫓아다닌 거예요. 관내 기관, 복지관, 학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등 210명 모아놓고 여러 차례 걸쳐서 3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쫓아가가지고 이런 거야, 마을계획단 모집하니까 함께 참여해서 이런 일을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얼마나 모였느냐? 처음에 모인 거는 19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활동에 남은 사람들은 118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분들을 뜯어보니까 20대, 10대부터 해가지고요 60대, 70대까지 다양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직능단체 회원들, 원래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18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새롭게 처음 참여하는 주민들이 99명, 100명이나 발굴이 됐다는 거죠.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도 마을계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신사 일동은 불가능할까요? 진관동은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보진 않았잖아요. 네, 저는 참여할 주민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인구가 2만, 5만 되는데 100명, 200명 새로운 주민이 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면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투입이 돼야겠죠. 활동가가 투입이 되고 우리가 같이 도와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뭐가 쓰여져야 돼요?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한 거겠죠. 다행히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나온대요. 우리 은평구도 먼저 시도하려고 했더니 구의회에서 반대해서 공무원들이 올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포기했거든요. 구의회에서 이런 걸 하면은 구청장 사무실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해봐야 다 잘릴 거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말씀이지만 구청장한테도 오케이를 받았는데 실무 검토 단계에서 해봐야
주민 소통 촉진자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거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들 그래서 기존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서 올해는 5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5개 동을 선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전문가라고 표현하는데 주민자치 전문가 1명을 채용하고 원래 있던 주민들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또 인건비를 줘요. 그 일을 하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한테도 수당을 지급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하는 걸 만들어보자. 5개 동 한다는 거고 2021년까지는 전동으로 다 확산하겠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주민들을 많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원래 가련일동 예산, 참여 예산으로는 4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의제들을 예산으로 굉장히 반영이 되고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마을 총회를 했는데 인구의 10.9%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체 투표 과정에. 그러니까 당장 마을 총회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누가 제일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을까요? 통장님보다 더 힘센 분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농장님보다 더 힘센 분. 물론 주민이 제일 힘이 세지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구청장. 구청장님부터 주민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원래 예산으로 안 돼요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병원 국회의원, 이 지역 지역구죠.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막 얘기하고 구의원들, 시의원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힘이 모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예산보다는 훨씬 더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는 주민들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점차가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위원장님 질문 드립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는 게 좋지 않아? 잘 모르는 새로운 주민들이랑 하려면 얼마나 버거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로 새로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원하세요? 네. 네. 그랬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대부분의 동에서 낮에만 주로 회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장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그러면 회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으로 옮겨야겠죠. 근데 저녁으로 옮기는 걸 싫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겠죠. 그 옥신각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애기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회의 시간 예를 들었지만 그건 작은 예고요. 여러 가지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주민의 대거 출연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존에 하던 관성대로 하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읽다가 못 읽은 책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참 착해, 선해, 다 괜찮아. 근데 집단이 되면은요, 모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저만 해도 그래요. 저 사소한 예로 테니스 동호회 하는데요.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친목도 다지고 술도 먹고 좋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테니스장에. 그러면 먼저 반기는 기분이 들까요? 뭔가 경계를 할까요? 뭔가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해에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끼리 있는데 새로운 주민이 오면은요,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그 주민이 거기에 올 때는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근데 딱 왔는데 나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쟤 뭐야? 뭐 이런 분위기? 혹은 뭐 한마디 했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뚝 잘라버리면 이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나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우리가 체질 개선하는 것도 먼저 동시에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제가 6가지 질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가? 회의 결과를 기꺼이 따를 수 있나? 자치분권이 옳은 방향인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네. 제도가 변해야 하나? 사람이 변해야 하나? 그 다음에 참여할 주민은 정말 없는가? 6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테이블별로 우리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뭔지 6가지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기억에 남았는지 혹은 나의 생각은 어떤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오늘 교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테이블에서 진행자분들, 선생님들을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죠. 따뜻하게. 뜨겁게 한번 쳐다볼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이런 거를 선생님 그쪽 시계처럼 있는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발표하는 거는요, 시간 관계상 뒤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유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의 주장이고 제 생각이 100%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민 참여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기 전에 다음 교육 관련해서 안내 말씀이 좀 있다고 하니까 안내 말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동참여예산의 위원장님은 남아주세요. 우리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구단이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사업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님들, 그다음에 분과위원장님 혹시 안 계시면 부위원장님 남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참여해 주시고, 혹시 안 계시면 부위원장님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준 선생님.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 교육까지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뜨거운 박수 좀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문자 드렸던 시민교육 정책팀에 있는 황두순이고요. 저희 총 5회차 교육 과정을 좀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바쁘신 위원장님들 5회차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교육 받으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드시고 싶은 혹시 사과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회차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2회차 교육은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수료증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이 시민소통리더 양성 과정이 하반기에도 좀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심화 과정까지 좀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수료증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 그 심화 과정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또 교육이 있으니까 또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만큼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교육은 다 같이 힘찬 박수를 마치고 위원장님들은 좀 남아주십시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